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현장 크레센도 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13회 한국회사 포럼 원래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ESG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하는 주제로 KR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KDB와 HMM에서 관련 사항을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제 곁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네. 제 뒤쪽에 윤민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너편에 신용화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 민병선 KR 지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 정병석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순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KR 시스템 인증센터 임창무 부장님께서 간단히 KR 입장을 소개해 주시겠고, 발표는 시스템 인증센터의 권효진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KDB 장세호 신산업 금융실장님께서 투자자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겠고, 마지막으로 HMM의 백창우 기획본부장님께서 HMM의 레이팅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과 또 의견 제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 시스템인증센터 권효진 과장입니다. 오늘 저 은병희 이사님 통해서 저희 ESG 관련한 좀 발표를 해주셔서 연락을 받아서 오늘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ESG의 개요, 그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업계 대응 현황, 그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 중에 사실은 이제 환경 쪽은 많이 익숙하신데 S랑 G, 그러니까는 사회랑 지배구조 쪽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좀 간단하게 30분 이내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금 기업들이 사실 ESG를 도입하게 된 사례로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1989년에 일어났던 엑손 발데지오 사건을 좀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이 되면서 이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뭐 이제 지역 경제들 막 파괴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좀 굉장히 거대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어떤 큰 이슈 중에 ESG,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슈가로 사례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ESG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ESG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관련한 뭐 지속 가능 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컨셉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91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컨셉이 처음으로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의 발전을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사실 그때 그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도외시된 상태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환경이 파괴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그 87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2015년 잘 아시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ESG랑 관련된 여러 가지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재 ESG라는 컨셉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화두로 요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ESG 관련된 이니셔티브나 프레임워크들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TCF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얘기고, 뭐 SASB 요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재무지표랑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연결해서 발표를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GRI 혹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하시는 하고 관심 있는 업체들은 이제 좀 기업들은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기업이나 조직이 발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은 그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 뭐 투자자 측면에서,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들, 뭐 블룸버그나 그다음에 MSCI, 뭐 서스테이널리틱스, 뭐 굉장히 많은 그 기관들, 뭐 표준화 프레임워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2021년에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 글로벌 리스크가 뭔지에 대한 이제 좀 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클라이밋 액션,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질병, 감염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그다음에 이게 천연자원 고갈, 뭐 이제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ESG를 논의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사실 환경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사회, 그다음에 가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이슈가 탈탄소 환경에 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ESG 경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환경만 다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 이외의 것들을 전부 다 다뤄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 이외의 다른 측면들도 좀 골고루 지금 경영 활동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ESG 평가를 보면 이제 ESG 평가가 사실 어떻게 시작됐나를 보면은 사실 그 전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활동,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뭐 공헌 활동이나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사실 ESG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투자 측면에서 지금 처음 이 컨셉이 나온 거고, 이게 왜 나왔느냐, 투자하는 쪽에서 투자자들의 사이드에서 봤을 때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때 여태까지는 그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 맨 밑에 있는 넷 프로핏만을 가지고 사실은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올바른 투자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ESG라는 그 컨셉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기업의 평가 요소로 이제 재무적 성과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에디셔널로 이제 이런 비재무적인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까지 보고 싶다라는 투자자의 요구로 인해서 이 ESG 평가라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관들도 사실 그 투자 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과 연계가 돼서 그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 대상군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A라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A등급입니다, B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평가의 목적은 상장회사 지속 가능 경영을 수준을 점검해서 이에 따른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혹은 이제 이런 일반 투자자들 이외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PRI라고 해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 같은 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기업의 수익성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기업 네. 투자를 결정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 과장, 투자자들이 정 투자를 과장. 네, 이거 소리 좀 어떻게 줄이지? 소리가 너무 큰가요? 아, 입니다. 다른 이야기. 괜찮습니다. 계속 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책임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실제로 자체적인 ESG 평가 스킴을 가지고 그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ESG 평가는 사실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비상장 기업은 직접적인 평가 대상은 아닌데, 사실 그 평가를 받는 상장 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같은 경우 사실은 그 ESG 경영이라는 게 그 서플라이 체인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정과정 관점에서 사실 이런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상장 기업이 직접적인 평가의 대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상장 기업, ESG 평가를 하는 상장 기업으로부터 그런 경영에 대한, 그런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좀 요구받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가 뭐 애플로부터 그런 뭐 아리백에 가입하라는 뭐 이제 요구를 받고 가입을 이제 하고, 그걸 맞추기 위한 이제 좀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일련의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나 외국의 주요 평가기관 현황을 보시면 다시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으시죠. 블룸버그도 있고, 다우존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뭐 많이 톰슨 로이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틴베스트라는 데가 이제 한국거래소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비영리법인이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기업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뭐 대신증권 연구소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빅3 평가기관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그 ESG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현재는 요 세 개 기관 이외에 또 사실 평가를 이제 저희 사실 포함해서 그런 평가 업무 사업에 좀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이제 해당이 되시는 기업들은 굉장히 잘 익숙하신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ESG 정보 공개가 우리나라에 언제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기업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업 지배 구조를까지 포함하는 전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19년부터 이미 적용이 됐고, 그래서 일부 그 이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은 이미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서 이제 2026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자율 공시 단계입니다. 이제 21년 1월에 가이던스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자율공시 상황인데 25년부터 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서 2030년까지는 코스피 상장사는 전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를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전담부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다 위원회 구성하고, 요거를 사실 요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아직 뭐 위원장이 선임 예정이라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ESG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메이저한 그 대기업들은 다 이미 위원회를 이사회에다가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요소를 보시면 사실 환경은 지금 너무 익숙하실 것 같고요. 기후변화 대응 활동, 뭐 이제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의 예시인데, 환경사회 지배구조에서 뭐 이제 환경은 뭐 이런 것들이고, 사회는 사실은 이제 근로자의 뭐 안전보건, 그다음에 하도급 거래, 뭐 제품 안전, 뭐 공정 경쟁,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이제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주주 활동의 주주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사회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감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사실 지배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배구조의 이슈들이 다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하는 요소의 개요인데, 요것도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내용과 사실 그 주요 이슈들을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좀 사회랑 지배구조 쪽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이슈들을 설명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GRI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GRI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나 기관 어떤 형태의 조직이건 간에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할 때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표준이고,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제 200번이 경제, 300번이 환경, 400번이 이제 사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서 각각의 이슈들을 어떻게 보고하세요라는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회랑 거버넌스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인데요. 요거는 환경은 그냥 뭐 다 굉장히 익숙하신 내용이니까 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출량 감축, 폐기물 감축, 뭐 이제 다양성을 위한 활동, 뭐 에너지 절감 뭐 이런 것들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영 활동을 경영 방침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가 사실 그 맨 앞단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들로 뭐 사용량을 감축하고 배출을 감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이렇게 보겠다는 게 사실 환경에 대한 이슈고, 사회 쪽을 보시면 사회는 크게 이제 고용 관련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안전보건,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요것들이 보통 하는 법정 교육 이외에 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 이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봐요. 그 창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게 사실 좀 이게 외국에서 발간된 만들어진 표준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것들까지 지금 보고를 하도록 지금 그쪽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해당이 없겠지만 뭐 이제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이제 남녀 이제 성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외국 같은 사례는 이제 인종의 다양성, 뭐 종교의 다양성,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차별 금지, 그 다음에 이제 결사 및 단체 교섭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건 조금 해당 사항이 없긴 하겠지만 사실은 완전 그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청 주다 보면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그 어린아이들이 막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아동 노동이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슈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노동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고객 정보 보안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좀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권리, 그 지역 사회로 가서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호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사실 좀 요새 사실 여태까지는 많이 얘기가 안 됐는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권 영향 평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권 평가에 관한 것들이, 그러니까 인권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회 쪽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그 지역사회 영향,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 서플라이 체인은 뭐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환경,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서도 그 공급업체 환경 경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회 측면에 왔을 때도 그런 사회적 그러니까 소셜 관련 이슈에 대한 그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 공급업체를 평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이 근로자 이외 고객에 대한 안전보건 이슈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이제 무조건 다 지켜라는 건 아니지만 요런 항목들을 보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이 선별적으로 사실은 GRI에서는 기업이 보고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보고하세요라는 건데 지금 이걸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걸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법 경영이죠. 뭐 반부패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경제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간접 경제 효과, 그 사회 기반 시설 투자나 그 지역에 간접적으로 어떤 경제 효과를 미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반부패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정 경쟁과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조세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회랑 경제에서는 다루고 있는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경제를 봤을 때 사실 현재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EU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법제화가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 듀디릴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업들이 공급망까지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컨셉으로 봤을 때 사실 공급 업체들도 우리 회사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급 업체까지 그런 활동들을 다 잘 해야 된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좀 이런 이슈들을 도출해내고 이걸 선진적으로 좀 앞서서 가고 있는 데다 보니까 협력사의 경영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EU에서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거에 따라서 그 EU에 소속된 각 국가들이 요거를 이제 법제화 움직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이미 지금 좀 하겠다라는 얘기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게 협력사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EU에 수출하는 데가 많고 EU에 있는 기업이 고객인 데들이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지금 이런 의무화 조항들이 국내 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 경제 이슈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배구조 쪽 보시면 좀 크게 지금 이사회, 주주, 감사,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주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관계사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지배구조에서 보게 돼 있거든요. 이제 관계사 거래를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지배구조에서 보게 돼 있고, 지금 이사회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익숙하신 내용일 거예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랑 이사회 의장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요거는 사실 GRI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GRI에서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개발한 평가지표에 있는 내용을 조금 거기서 좀 이렇게 몇 개 추려갖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보를 공개하는지, 그다음에 뭐 보상위원회 설치하는지, 사회이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여성의 임원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사실 요새 대기업들도 많이 이슈죠. 그래서 여성 임원 쿼터 막 세우려고 많이 좀 그런 것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사회 관련 이슈고, 주주 관련 이슈 보시면은 뭐 이제 중장기 배당 정책, 배당 성향이 어떤지, 그다음에 주총 의결권 행사 현황, 그래서 주주총회를 적법하게 하고 있고 그것들이 충실하게 정보 공개를 잘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주주총회에서, 그러니까 주주와 관련된 지배구조 이슈에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혹시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뭐 감사기구 형태, 뭐 감사기구가 독립되어 있는지, 감사위원회가 이제 구성돼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견제를 위한 활동으로 좀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감사 측면에서 이렇게 지배구조에서 보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개선 사례, 국내 국외 사례를 보면 사실 그 글로벌 기업들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진의 보상이나 다양성 측면 보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이사 의장을 이제 뭐 이제 대표랑 분리시킨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뭐 이제 경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지배구조를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ESG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 ESG 경영을 할 때 ESG라고 하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 사실 여기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뭐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들어보고 하면은 ESG 평가하고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하지 평가를 잘 받아, 평가 등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사실 이거에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평가 등급을 어떻게 해서 높이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평가 기관들이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평가 기준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평가 기관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뭐 200개가 넘는 평가 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평가 기준에 맞추는 활동보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의 전략을 잘 수립하고, 요건 당연히 경영진의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선순위, 우리가 어떤 것부터 중요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해나갈 건지, ESG와 관련된 그거에 따라서 KPI를 잘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업 문화에
이제 직원들이 거부감 없이 이런 것들을 좀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사적으로 이것들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의 문화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제일 6번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no reporting, no performance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ESG 평가 기관들이 그 기업의 성과를 그 등급을 결정할 때 보는 게 공시된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뭐 실사 이런 것들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일부 뭐 설문을 해갖고 퀘스천을 받아서 답변을 하면 그거에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사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의 성과, ESG 성과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그 우리 회사에서 그 경영 활동을 한 것을 성과를 충실히 정보 공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평가 지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선사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좀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해운 선사 대상으로 해서 ESG 평가 지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평가하는 방식이 기존의 평가 기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실사의 방식을 좀 접목을 해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방문해갖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해서 좀 이렇게 충분히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상장 기업 혹은 비상장 기업들도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거의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항을 보시면 사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정확히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그 해운 선사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로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평가 지표를 구성을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많은 선사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 이제 선사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가 ESG 평가를 받아봤는데 너무 그런 것들 반영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 평가 지표들을 지금 작성을 하는 걸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지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연내로 한번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좀 평가 지표들을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실 때 오늘 세미나 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